야, 이놈아! 도대체 왜 그랬어? 악녀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사기꾼 아들 손에 직접 수갑을 채웠어요. 우리 엄마 말이 뭐가 틀려? 아버지 수술비니 병원비니 앞으로 우리한테 손 안 벌릴 자신 있어? 차가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박힌 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후였어요.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 세상은 한때 완벽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중심엔 제 예비 남편 성호 씨가 있었고요.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제 삶은 유화 물감 냄새처럼 포근하고 평범했어요. 아이들이 물감을 섞으며 선생님, 이 색깔 예쁘죠? 라며 제잘거리는 소리,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며 캔버스 위에 반짝이는 모습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완벽한 일상이었죠. 그런 제 앞에 나타난 성호 씨는 마치 선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늘 겸손했고 제 손에 물감이라도 묻을세라 먼저 티슈를 꺼내 닦아주는 다정함을 가졌거든요. 학원 문을 닫고 나오면 어김없이 차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던 그 사람.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환하게 웃으며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주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저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넘게 예쁜 사랑을 키워왔고 그의 청혼을 받은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한강변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 순간을요. 주변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제 눈물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게 행복했던 마지막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재경이 손도 예쁜데 고생이 많네.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호강시켜줄게. 호강은 무슨, 그냥 지금처럼만 내 옆에 있어줘. 그거면 돼. 바보, 난 더 해주고 싶은데 얼른 식장부터 알아보자. 당신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빨리 보고 싶단 말이야. 그의 따뜻한 손을 잡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상상할 때면 코끝이 찡할 정도로 행복했어요. 가을 햇살 아래서 야외 결혼식을 하는 상상, 부케를 던지고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그와 걸어 나가는 상상.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달콤했죠.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원인 그를 조금 못마땅해 하시는 눈치였어요. 아빠는 요즘 대기업 다니는 애들은 믿을 게 못 된다며 걱정하셨고 엄마는 좀 더 알아보자며 결혼을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서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사람 하나는 정말 진국이에요. 이런 사람 다시 만나기 힘들 거예요. 이 남자라면 내 평생을 걸어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화창한 가을날의 야외 결혼식을 꿈꾸며 행복에 젖어 있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학원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다고 느끼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제가 막 10살짜리 민준이의 풍경화를 칭찬해주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낯선 번호.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인데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멈춰버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붓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희미하게 멀어졌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제 버팀목이던 아버지가 회사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거든요. 정신없이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학원 문을 급하게 닫았어요.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서 자동차 키를 떨어뜨리기를 3번, 시동을 걸고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실 거야. 아빠는 강하신 분이야. 그냥 과로로 잠깐 쓰러지신 거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핸들을 잡은 손은 계속 떨렸어요. 병원 특유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응급실 복도 끝에서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계신 엄마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평소에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괜찮아, 괜찮아 하시며 웃으시던 분이었죠. 그런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떨고 계셨어요. 제가 달려가자 엄마는 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재경아, 네 아빠가? 엄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와서 한 말은 제 남은 생을 전부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간암 2기입니다. 종양의 위치가 좋지 않아 수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보호자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수술이 잘 되더라도 앞으로 긴 싸움이 될 겁니다. 간암이라니요.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시고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시며 나는 100살까지 너희 손자 손녀 볼 거야. 하시던 우리 아빠였는데 작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고 자랑하시던 분이었는데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우리 아빠였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쓰러져 오열했고 저는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렸죠.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연민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회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와 줬어요. 30분도 채 안 되어 병원에 도착한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넋이 나간 저를 보자마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더라고요. 자기야, 괜찮아? 아버님 강한 분이시잖아. 꼭 이겨내실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의 단단한 가슴팍과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손길에 무너졌던 마음이 겨우 버텨낼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그가 계속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라고 속삭일 때 저는 정말로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 내겐 이 사람이 있었지. 이 지옥 같은 순간에도 내 곁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 그날 이후 성호 씨는 마치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 주더라고요. 수술 잘하는 병원을 수소문하고 아버지께 좋다는 영양제며 보양식을 사다 나르고 밤늦게까지 제 곁을 지키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엄마가 너무 무리하지 말게. 회사 일도 있을 텐데. 하고 말리시면 그는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제 가족이 되실 분들인데요. 하며 환하게 웃곤 했죠.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정말 잘 만났다고 수백 번도 더 생각했어요. 며칠 뒤 아버지의 수술 일정이 잡혔어요. 일주일 후 금요일 오전. 그날까지 아버지의 체력을 끌어올려야 했고 수술비며 입원비며 각종 검사비며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죠. 다행히 저희 집은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아빠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잠시 병원 1층 카페에 마주 앉아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성호 씨가 수술 동의서며 입원 서류며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메모하고 있었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조용한 카페. 창밖으로는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죠. 그러고 보니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보험이 없으셨네. 옛날 분들이라 그런지 그런데 돈 쓰는 거 아깝다고 평생을 그러셨거든. 뭐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어요. 어차피 감당할 수 있으니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고 그저 부모님이 좀 더 보험에 신경 쓰셨더라면 하는 가벼운 아쉬움을 표현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성호 씨의 얼굴에 아주 찰나의 순간
미세한 균열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늘 온기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의 순간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스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복잡한 방정식을 머릿속으로 풀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0.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눈엔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보였어요. 보험이 하나도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미묘하게 날카로웠달까요? 하지만 곧바로 그는 인자한 표정으로 돌아와 제 손을 잡으며 걱정 말라고 했죠. 괜찮아, 자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아버님 건강이 최우선이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은 힘이 평소보다 조금 약해진 것 같았어요.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저는 어쩐지 그 짧은 순간의 표정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가슴 한구석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것처럼 뭔가 불편한 느낌이 남았죠. 내가 예민해진 걸까? 아빠 일로 너무 힘들어서 괜한 걸로 이러는 걸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죠. 그 사소한 한마디가 견고했던 우리 관계를, 아니,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균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마치 얼음 호수 위에 생긴 작은 금 하나가 결국 전체를 붕괴시키는 것처럼요. 다행히 아버지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지만 집도의 선생님은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했다며 안심하라고 하셨죠. 큰 수술이라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는 생각에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하셨고 성호 씨는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괜찮을 거야. 아버님은 강한 분이셔. 라고 계속 중얼거리면서요. 그리고 수술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마와 저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요. 저는 병원에서 쪽잠을 자며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중환자실에 계실 때는 면회 시간에만 잠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일반 병실로 옮기신 후에는 하루 종일 병실에 있었죠. 아버지는 수술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통증 때문에 밤마다 신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성호 씨는 그런 저를 위해 매일같이 죽이며 영양제를 사다 주며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더라고요. 자기야, 너까지 쓰러지면 안 돼.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 그가 떠먹여주는 죽을 먹으며 저는 또다시 생각했어요.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기댈 수 있겠지. 그렇게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무렵이었어요. 수술 후 2주쯤 지났을 때였죠. 아버지가 오늘은 좀 괜찮다 하시며 혼자서도 화장실에 다녀오실 수 있게 되셨고 식사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그러니까 성호 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재경아. 아버님 수술은 잘 끝났다면서? 고생이 많았다. 우리 아가 간병하느라 몸축났을 텐데 내가 너 주려고 보양식 좀 끓였으니 오늘 저녁에 잠깐 들리렴. 이 엄마가 삼계탕이랑 전복죽 끓여놨어. 걱정 가득한 목소리에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어머니는 평소에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제가 학원 일로 바쁠 때는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 라며 반찬을 가득 싸주시곤 했죠. 성호 씨랑 데이트할 때도 젊은 애들이 돈 쓸 데가 많은데 하시며 용돈을 슬쩍 쥐어주시던 다정한 분이었어요. 아들 여자친구의 아버지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저는 엄마께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말씀드리고 한 걸음에 예비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삼계탕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고
상위에는 각종 나물 반찬과 전복죽,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잡채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어머나, 이 많은 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에이, 이까짓 거. 우리 재경이 고생하는데 이 정도야 해줘야지. 어서 앉아라. 많이 먹어야 해.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등을 두드려 주시며 고생했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말씀이 없으셨고 초조한 듯 계속해서 손에 쥔 낡은 손수건만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그 손수건은 제가 처음 어머니를 배웠을 때부터 늘 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거였어요. 엄마 유품이야. 이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계속 갖고 다니게 되네.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났죠. 지금 그 손수건을 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니다. 아니야. 그냥 너 고생하는 거 보니 마음이 안 좋아서 그렇지. 어서 밥 먹어라. 다 식겠다. 어색한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성우 그놈이 요즘 회사에서 어떻고 우리 며느리 요리 실력이 어떻고 하며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누셨을 어머니가 오늘은 거의 입을 열지 않으셨죠. 저도 덩달아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내오셨을 때 어머니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알던 따뜻한 그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저기 재경아.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어머니는 사과를 깎던 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아버님 병원비 그거 만만치 않게 나왔다면서? 우리 성우한테 듣자 하니 보험도 하나 없다고 하고. 갑자기 병원비 이야기는 왜 꺼내시는 건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네, 어머님. 그렇긴 한데,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라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그걸 어떻게 걱정을 안 해?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어요. 너랑 우리 성우랑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사돈댁 빚이 왜 너희 집 빚으로만 끝나겠니? 결국엔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을 거 아니냐는 말이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등골이라니요. 다정한 목소리로 제 걱정을 해주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날카롭고 경멸적인 말투였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서랍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그 종이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혼수 목록. 제목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아래로는 믿을 수 없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강남 40평대 아파트, 시가 20억 이상. 독일제 수입차, 벤츠 E클래스 이상. 예단 3종 세트,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귀걸이 1캐럿 이상. 현금 1억 원. 혼수 가구 일체, 이탈리아 브랜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제 손이 종이를 쥔 채 덜덜 떨렸어요. 어머님, 지금 이게 다 뭐예요? 농담이시죠? 성우 씨랑 저희가 결혼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꿈이기를 바랬죠.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어머님이 실수로 다른 종이를 꺼내신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농담! 어머니의 눈이 차갑게 가늘어졌어요. 내가 지금 농담하게 생겼니? 솔직히 말해봐. 너희 집 겉만 번지르르 하지 사실은 빈털털이 아니냐? 보험 하나 들 돈도 없어서 벌벌 떠는 주제에 어디서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을 넘봐. 그 단어가 제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제가 성우 씨를 넘본 거라고요? 어머니는 낡은 손수건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높였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제가 자기 집 귀중품을 훔치러 온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셨어요. 너희 아버지 암 걸린 거 불쌍한 건 알아.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앞으로 병원비 얼마나 나올지, 재발하면 또 얼마나 돈 들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 아들이 그 돈구멍을 메워야 하는 거잖아. 돈구멍이요? 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우리 아빠가 돈구멍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병과 보험 문제가 이 모든 상황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거요. 성호 씨가 카페에서 제 말을 듣고 보였던 그 미세한 표정의 균열이 이렇게 거대한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머님, 저희 집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이 목록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부당해. 어머니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우리 아들 값이다.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값이란 말이야. 이 정도도 못 해오면 애초에 우리 집에 시집 올 생각 말았어야지. 가난은 죄야, 죄. 알겠니? 가난은 죄라고. 그 말이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어요. 저희 가족이 가난하지도 않은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지켜온 훌륭한 분인데 단지 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알던 따뜻한 예비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돈과 체면에 눈이 멀어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낯선 괴물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모욕감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닐 거야. 성우 씨는 다르잖아. 이건 전부 어머님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야. 성우 씨는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날 위해 회의도 박차고 달려와 주던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 저는 어머니가 내민 그 말도 안 되는 혼수 목록을 구겨서 움켜쥔 채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곧장 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가 이 모든 미친 상황을 바로잡아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으면서요. 그가 어머니께 달려가서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경이를 어떻게 그렇게 대하실 수 있어요? 하고 따져 물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자기야.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성우 씨, 지금 시간 괜찮아?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아. 지금 당장. 근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어? 응. 어머니, 집에 갔다 왔어. 설명은 만나서 할게. 제발 지금 나와줘. 짧은 침묵 끝에 그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병원 근처 그 카페 있잖아. 거기서 30분 후에 보자. 성호 씨는 병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카페로 향하는 내내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가 이 상황을 전부 뒤집어 줄 거라는 주문을 외웠어요. 성우 씨는 내 편이야. 그는 어머님과 달라.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날 위해 매일 병원에 와주고 나를 위로해주던 그 사람이잖아. 하지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오른 복잡한 표정을 보고 심장이 한 번 더 철렁 내려앉았죠. 그는 이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환하게 웃지 않았어요. 그저 왔어? 하고 짧게 말했죠. 불길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구겨진 혼수 목록을 테이블 위로 탁 소리가 나게 던졌어요. 성우 씨,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어. 우리 아빠 수술비 걱정된다면서 이거 못 해오면 결혼할 생각도 말라시더라고. 제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도 저처럼 분노하며 당장 어머니께 달려가 따져 묻겠다고 말할 줄 알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미쳤나 봐. 당장 가서 사과하라고 할게. 그런 말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제 손을 잡는 대신 팔짱을 끼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마치 피곤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직장인 같은 표정이었죠. 재경아,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진정하라고? 어머니도 다 너랑 나 잘 되라고 걱정돼서 그러시는 걸 거야. 우리 미래를 생각하시는 거지. 걱정이라고?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걱정이 아니잖아. 아빠가 아프신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 가족한테 가격표를 붙이시는 거잖아. 우리 집 무시하고 우리 부모님 모욕하는 거라고.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그런데 성호 씨는 제 격앙된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말로 말을 이었어요. 재경아,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우리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 그가 테이블에 놓인 혼수 목록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어요. 안 그래도 아버님 병원비 많이 나올 텐데 보험도 없으시다며? 앞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돈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이고 항암 치료도 해야 하고 재발할 수도 있고 어머니는 그냥 우리 미래가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픈 우리 아빠를,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해온 우리 아빠를 그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고 싶지 않았어요. 이 인간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성호 씨 생각도 어머님이랑 같다는 거야? 우리 집이 성호 씨 인생의 짐이 될까봐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제 마지막 희망이 담긴 질문이었어요. 제발,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어머님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말해줘. 당신은 날 사랑한다고, 우리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줘. 하지만 그는 드디어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우리 엄마 말이 뭐가 틀려?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멈췄어요. 아버지 수술비니 병원비니 앞으로 우리한테 손 안 벌릴 자신 있어? 암 치료가 얼마나 돈 드는데 재발하면 항암 치료하면 결국 우리한테 손 벌리게 될 거잖아. 그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냉정했어요. 난 솔직한 거야. 사랑은 중요하지. 근데 현실도 봐야지. 나도 내 미래가 있어. 내가 왜 남의 빚을 떠안아야 해? 남의 빚. 우리 아빠가 남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부서져 내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대신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그저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을 뿐이었죠. 아, 끝이구나. 이 남자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던 그 다정한 모습은 전부 연기였구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손에서 떨어진 가방 끈을 주우면서도 제 눈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죠. 알겠어.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 재경아, 오해하지 마. 나는 우리 여기까지 해. 그가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재경아, 잠깐만 내 말 들어봐. 뒤에서 저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 문을 열고 나가는데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제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카페를 나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멍하니 주변 골목길을 헤맸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인적 드문 골목길 벽에 기대서서 참아왔던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더라고요. 나 정말 바보였구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단 한 번도 못 봤다니. 아빠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보험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눈빛이 변한 걸 내가 봤잖아.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바로 저 건너편 골목 모퉁이 전봇대 뒤에 서 있는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제가 나온 카페 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낡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서 있더라고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게 분명 울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왠지 모르게 처량해 보였어요. 마치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처럼요. 왜 우는 거지? 소원대로 아들 인생에서 나를 떼어냈는데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아들 혼자 잘 살면 되잖아. 그때의 저는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제 모든 것을 망가뜨린 악마의 가증스러운 연기라고요.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주범이 무슨 눈물이냐고요. 하지만 그 눈물에 담긴 진짜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없이 울었어요. 그렇게 제 첫사랑은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끝이 났어요. 성호 씨와 그렇게 끝이 나고 제 세상은 잿빛으로 변해버렸어요. 병원에 계신 부모님께는 차마 자세한 내막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죠. 아버지는 이제 막 수술해서 회복 중이신데 딸의 파혼 소식까지 들으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밝은 척 연기를 했어요. 아빠, 저 성우 씨랑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뭐?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려 하셨어요. 저는 황급히 아버지를 말렸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보여서 좋게 헤어지기로 했어요. 오히려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죠.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좋게 헤어진 게 아니었어요. 서로 안 맞아서도 아니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거였죠. 하지만 아픈 아버지 앞에서 딸까지 힘든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너 그렇게 좋아했잖아.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엄마. 전 괜찮아요. 오히려 속 시원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매일 밤 베개를 적셨어요. 저는 슬픔을 잊기 위해 일에만 매달렸어요. 낮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병하며 억지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유일한 위로였어요.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여요. 10살짜리 지우가 물었어요. 아니야. 선생님 괜찮아. 지우 그림 정말 잘 그렸네. 거짓말로 웃어넘겼지만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수업이 끝나고 나니 제 책상 위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 사랑해요. 같은 메시지와 함께요. 그 그림들을 보며 또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일상에 불길한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 남자를 본 건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 로비에서였어요. 값싼 티가 나는 헐렁한 검은색 양복에 험악한 인상을 가진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키는 17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이었고 얼굴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마치 뱀이 먹잇감을 훑어보는 듯한 끈적하고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저를 물건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잘못 본 거겠지. 사람이 저런 눈을 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 병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등 뒤로 그의 시선이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았죠. 그건 착각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제 미술학원 건너편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 남자를 또다시 발견했거든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려고 짐을 싸고 있었어요. 문득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학원 쪽을 응시하고 있는 걸 봤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동도 없이 제가 있는 학원 2층 창문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날 저는 겁이 나서 아이들을 일찍 돌려보내고 학원 문을 굳게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블라인드를 내려 밖이 보이지 않게 했죠. 30분쯤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그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2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남자가 사라진 틈을 타서 급하게 학원 문을 잠그고 뛰어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차에 타서 시동을 거는 순간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남자는 제 주변을 그림자처럼 맴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원에 갈 때도, 학원에서 퇴근할 때도, 심지어 집 앞 슈퍼에 갈 때도 그는 늘 멀찍이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을 걸거나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 숨이 턱턱 막혀왔죠.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도 그 남자를 봤어요. 제가 타는 칸의 반대편 끝에 서서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저를 관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음 역에서 내리면 그도 따라 내렸어요. 제가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그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죠. 마트에서도 병원 로비에서도 심지어 집 앞 공원에서도 그 남자는 늘 있었어요. 대체 누구지? 왜 나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혹시 성우 씨가 보낸 사람인가? 헤어진 걸로도 모자라서 나한테 앙심을 품고 이런 짓까지 하는 건가?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혹시 내가 성우 씨와 헤어진 걸 그 집안에서 원망해서 보낸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무슨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경찰에 신고할까도 수십 번 생각했지만 그가 제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건 없었기에 그저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하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쳐다봤어요라고 하면 경찰이 뭐라고 하겠어요? 증거도 없고 실제로 해를 입은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핸드폰으로 그 남자 사진을 몇 장 찍어뒀어요. 떨리는 손으로 몰래 찍느라 초점이 흐릿했지만 그래도 얼굴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죠. 저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고립되어 갔어요. 밤에는 악몽을 꿨어요. 그 남자가 제 뒤를 쫓아오는 꿈, 그 남자의 손이 제 목을 조르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학원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보조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매일 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항상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와 엄마에게는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직 회복 중이시고 엄마는 간병으로 지쳐 계신데 제 걱정까지 끼쳐드릴 수 없었죠. 친구들에게 얘기하기도 애매했어요. 어떤 남자가 나를 따라다녀 하면 그냥 우연 아니야? 피해망상 아니야? 하고 넘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병간호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병원을 나서는데 역시나 그 남자가 주차장 한쪽 구석에 서 있는 게 보였죠.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는 걸 보더니 담배를 버리고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두려운 마음에 왔던 길을 되돌아 병원 뒤쪽의 으슥한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 남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 응급실 쪽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많은 정문으로 나가려는 계획이었죠. 병원 뒤편은 조명이 거의 없어서 어두컴컴했어요. 가끔 의료 폐기물 수거 차량이 지나가는 길이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죠.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지나가는데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골목길에서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가물거리는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왼수 같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믿을 수 없게도 제 전 예비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더라고요. 아니, 뭐지? 저 두 사람이 왜? 저는 본능적으로 근처 의료 폐기물 보관함 뒤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손으로 입을 막았죠. 거리가 대략 10m쯤 떨어져 있었어요. 너무 멀어서 대화 내용이 전부 들리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죠.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어머니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어요. 남자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시간? 아줌마, 벌써 몇 번째야? 약속 지킨 적이 있어? 이번엔 정말이에요. 제발. 어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평생 고개를 높이 들고 사셨을 그분이 저런 비열해 보이는 남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빌고 계셨어요. 아들 녀석은 압니까? 남자가 물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몸이 확 경직되는 게 보였어요. 회장님 따님인 거 알면 아주 난리가 나겠던데. 회장님 따님,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성우 씨가 누구 딸이랑? 제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안 돼요. 그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제발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모성애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그럼 돈 가져와.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어머니는 그렇게 애원하며 하얀 봉투 하나를 남자에게 건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겨우 남자에게 전달했죠. 남자는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서 여러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 실망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이게 뭐야? 겨우 이거? 아줌마, 장난해? 남자는 봉투를 어머니 얼굴 앞에 흔들었어요. 이걸로는 어림도 없어. 이 아줌마야. 원금에 이자까지 합치면 3억이 넘어간다고? 이거 가지고 뭘 어쩌라는 거야? 3억? 그 금액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음 달까지만요. 제발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집을 팔면. 집을 판다고? 남자가 비웃었어요. 집 팔면 얼마나 나온다고? 빚쟁이 아줌마가 사는 허름한 빌라가? 꿈깨.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기회라고. 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봉투를 호주머니에 쑤셔 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홀로 남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낡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제 가슴을 찢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죠. 두 사람이 왜 같이 있는 거지? 돈, 사채, 3억, 성우 씨 빚. 대체 무슨 관계인 거야? 저는 얼어붙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를 괴롭히던 의문의 남자와 제 결혼을 망가뜨린 전 예비 시어머니. 두 사람이 저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얘졌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또 다른 끔찍한 계획이라도 꾸미고 있었던 걸까? 혹시 그 남자한테 나를 팔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휘청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렸죠.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보관함 뒤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손은 덜덜 떨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는 그날 밤 더 깊고 어두운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장면이 머릿속에 재생됐죠. 어머니의 절박한 목소리, 사채업자의 비열한 웃음, 그리고 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죠. 골목길에서 그 두 사람을 목격한 이후로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한 미로에 갇혀버렸어요. 그 남자와 전 예비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관계이며 왜 하필 저를 감시하는 걸까? 성호 씨의 3억짜리 빚은 또 어떻게 생긴 건지, 그리고 그 회장님 따님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온갖 끔찍한 추측들이 저를 짓눌렀지만 아픈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만 했어요. 재경아,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러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네, 아빠, 전 괜찮아요. 학원 일이 좀 바빴을 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로 웃어넘기는 게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모든 상황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최 이사님이 병문안을 오셨거든요. 사장님,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입니다. 회사는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최 이사님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셔서 한참 동안 아버지와 회사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는 그 옆에서 과일을 깎으며 듣고만 있었죠. 이사님을 배웅하러 잠시 병원 로비로 나갔을 때였어요. 박 부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최 이사님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한 남자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그 남자를 쳐다봤는데 얼굴이 무척 낯이 익었어요. 성호 씨네 회사 사람이었죠. 예전에 회사 체육대회 때 성호 씨 옆에 서 있던 걸 본 기억이 났어요. 그때 성호 씨가 우리 부서 박 부장님이셔라고 소개해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죠. 그 박 부장이라는 사람 옆에는 중년의 여자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아, 최 이사님. 장모님이 입원하셔서요. 문병 왔습니다. 박 부장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와 최 이사님을 번갈아 보며 물었죠. 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하시죠. 저희 DJ학의 김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따님이십니다. 최 이사님의 소개가 끝나는 순간 로비의 공기가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박 부장이라는 그 남자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다래져서 제 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입이 바짝 마른 듯 침을 꿀꺽 삼키는 게 보였어요. 네, DJ학 사장님이요? 그럼 성호 씨 장인어른이? 그는 말을 채 잇지 못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네, 제가 김재경입니다. 아버지 병문안 왔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자 박 부장의 얼굴은 더욱 새하얘졌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는 어색하게 인사를 꾸벅하고는 허둥지둥 자리를 피했어요. 함께 온 가족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직감했어요. 아, 이제 모든 것이 알려지겠구나. 성호 씨 회사 사람이 내가 DJ학 사장 딸이라는 걸 알았어. 곧 회사에 소문이 퍼질 거야.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부터 제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죠. 발신인은 전부 성호 씨 세 글자였어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5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이번엔 애원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졌어요. 재경아, 제발. 오해야. 다 설명할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얼굴 보고 사과하게 해줘. 재경아, 내가 DJ학 사장 딸인 줄 정말 몰랐어. 진짜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줘. 무릎 꿇고 빌게. 문자는 계속 이어졌어요. 새벽 2시, 3시까지도 문자가 왔죠.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소름이 돋았어요. 병원 로비에서 새하얗게 질렸던 박 부장의 얼굴, 그리고 그 어두운 골목길에서 들었던 사채업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회장님 따님인 거 알면 아주 난리가 나겠던데. 그건 다른 여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바로 저였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디제약 사장이라는 걸 알게 된 그들의 탐욕이 이제 가면을 벗고 나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오해. 이제 와서 뭐가 오해라는 거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차갑게 대하더니 내가 제약회사 사장 딸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와서 오해라고. 진짜 역겹네.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병간호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문자가 안 통하니까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을 차단하니까 이메일로, 이메일을 차단하니까 학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댔어요. 재경 선생님, 성우라는 분이 계속 전화하시는데요. 보조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분 전화는 받지 말고 끊어주세요. 업무 방해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어요. 하루에 30통, 40통씩. 그날 밤 제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간 병원 주차장에서 그는 귀신처럼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재경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며칠 못 잔 사람처럼 퀭한 얼굴에 구겨진 양복 차림이 꼭 초상집에 온 사람 같더라고요. 수염도 안 깎아서 턱에 까칠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와이셔츠 단추도 제대로 안 채워져 있었어요. 그가 다짜고짜 제 팔을 붙잡았어요. 재경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왜 이래? 이거 놔! 지금 당장! 저는 소리를 지르며 손을 뿌리쳤어요. 그러자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재경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제발 용서해줘. 난 너 없으면 안 돼.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근수근 소리가 들렸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었어요.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내가 디제약 사장 딸인 줄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그런 짓을 했겠어? 그 말에 제 몸이 얼어붙었어요. 만약 알았다면 그런 짓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알았다면 친절하게 대했을 거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끝까지 저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제 뒤에 있는 재산만 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모든 잘못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돌리기 시작했죠.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내가 얼마나 말렸는데. 나도 엄마 등살에 못 이겨서 너한테 바보 같은 소리를 한 거야. 그만해! 사실 난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내 생각만 했어. 사랑해, 재경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전혀 울림이 없었죠.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제 발치에 엎드려 우는 그 남자를 내려다보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인생에 저런 끔찍한 생물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러웠죠. 사랑? 지금 저 더러운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소름이 끼치네. 진짜 돈 앞에서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괴물을 보는 기분이네. 재경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진짜 정신 차렸어. 앞으로는 내 부모님도 잘 모실게. 엄마도 내가 설득할게. 제발. 그는 정말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고 있었죠. 저는 제게 매달리는 그의 손을 거칠게 떼어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이라는 인간이 내 인생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게 역겨우니까. 재경아. 그리고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야. 증거는 충분히 모아뒀으니까. 제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절규하는 그의 목소리가 등 뒤로 멀어져 갔죠. 재경아, 제발. 첫 번째 복수는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을 뿐이었죠. 주차장에서 성호 씨를 그렇게 뿌리치고 돌아온 날,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그날 이후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끔찍한 방식으로 제 삶을 옥죄어오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전화와 문자였어요. 제가 그의 번호를 차단하자 그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공중전화로,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서까지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여보세요? 재경아, 나야. 제발 끊지 마. 딸칵, 여보세요? 재경아, 한 번만 만나줘. 딸칵. 받지 않으면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용은 전부 똑같았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너 없인 못 산다는 뻔하고 역겨운 레퍼토리였어요. 재경아, 제발. 나 죽을 것 같아. 너 없으면 진짜 못 살아. 내가 뭐든지 할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문자는 새벽 4시, 5시에도 왔어요. 알림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의 집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학원 앞에는 항상 그의 차가 세워져 있었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몇 시간이고 저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은 학원 앞에서 6시간을 기다렸대요. 보조 선생님이 저 차 아침부터 계속 있었어요라고 말해줬죠. 제가 학원 문을 열고 나가면 그는 차에서 내려 제게 달려왔어요. 재경아, 저는 그를 무시하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그러면 그는 제 뒤를 쫓아오며 계속 말을 걸었죠. 재경아. 내 말 좀 들어줘. 5분만. 딱 5분만. 재경아, 제발. 저는 무시하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어요. 그도 따라 내려왔어요. 개찰구를 통과해서 플랫폼까지요. 전철이 도착해서 제가 타면 그도 같은 칸에 탔어요. 완전한 스토킹이었죠. 집 문 앞에는 매일같이 용서해줘라는 소름 끼치는 메시지가 적힌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장미였어요. 빨간 장미 99송이. 카드에는 미안해,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죠. 그 다음 날은 백합이었어요. 다시 시작하자. 그 다음 날은 튤립. 너 없이 못 살아. 저는 그 꽃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새 꽃이 놓여 있었죠. 어느 날은 꽃다발이 아니라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고급 목걸이였어요. 제가 예전에 예쁘다고 말했던 브랜드의 목걸이였죠. 가격표를 보니 300만 원이 넘었어요.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제발 돌아와줘. 저는 그 목걸이를 택배로 그의 회사 주소로 반송했어요. 이건 더 이상 애원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스토킹이자 제 일상을 파괴하는 폭력이었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끝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신고하기도 애매했어요. 그는 저를 위협하거나 폭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꽃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경찰이 뭐라고 하겠어요? 스토킹 방지법으로 신고하세요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가 처벌받을지는 미지수였어요. 성호 씨의 집요한 스토킹만으로도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저를 진짜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그 의문의 남자, 사채업자였죠. 어느 날 밤 학원 문을 닫고 나오는데 어둠 속에서 그가 스윽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는 담배를 피우며 느릿느릿 제게 다가왔어요. 담배 연기가 제 얼굴로 날아왔죠. 김 사장 따님 맞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 온몸이 얼어붙어 꼼짝할 수가 없었죠. 성호 그놈 빚이 얼만지는 압니까? 그가 비릿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린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고? 그가 코웃음을 쳤어요.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제 감당도 안 될 텐데 3억? 아니, 이자까지 합치면 이제 4억 가까이 됐을걸? 그놈이 도박으로 날린 돈이 얼만데
사업? 도박? 머리가 띵했어요. 좋게 말할 때 아가씨가 대신 갚으시죠. 아가씨네 집은 돈 많잖아. DJ약 사장님 따님이면 4억쯤이야. 용돈 아닙니까? 제가 왜 그 사람 빚을 갚아요.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관이 왜 없어?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죠. 그놈이 아가씨 믿고 이 사다를 냈는데 아가씨랑 결혼하면 떼돈 벌 수 있다고. 장인어른한테 손 벌리면 된다고. 그렇게 도박판에 뛰어든 거란 말이야. 제 잘못이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리고 말이야. 그는 휴대폰 하나를 제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잠든 우리 아빠의 사진이 찍혀 있었죠. 오늘 오후에 찍은 사진 같았어요. 아빠가 입고 계신 병원복이 오늘 제가 본 것과 같았거든요.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빠의 목숨을 담보로 한 명백한 살해 위협이었죠. 당신이 감히!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사업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 화면을 한 번 더 제 얼굴에 들이밀었죠.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협박을 받았다고요? 경찰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어요. 네. 사채업자가 저희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4억을 갚으라고 했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잖아요. 아, 그런데 직접적으로 해를 가겠다는 말은 안 했죠? 그건 말은 안 했지만 의미가 명확했어요. 아버지를 해치겠다는 거였어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세요? 녹음이나 녹화 같은 거요. 그게 없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녹음할 생각도 못했죠. 일단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혹시 또 협박을 받으시면 그때는 꼭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찰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어요. 결국 진술서만 쓰고 나왔어요. 세상에 저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죠. 이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쥔 유일한 사람, 전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수소문 끝에 그녀가 살던 집을 찾아갔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웃의 말로는 며칠 전 밤에 짐을 싸서 어디론가 급하게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녀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어머님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 혹시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 전화기를 꺼내 어머니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어머님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 혹시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 사채업자한테 쫓겨서 도망간 건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학원 문 앞에 죽은 새 한 마리가 놓여 있었어요. 참새였어요. 목이 꺾여서 고개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죠. 으악!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누가 일부러 놓고 간 게 분명했어요. 이건 경고였죠. 그리고 며칠 뒤에는 제 자취방 창문으로 벽돌 하나가 날아들었어요. 쾅!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벽돌이 방 안으로 굴러 들어왔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몸을 피했죠. 벽돌에는 하얀 종이가 감겨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니 빨간 펜으로 딱 6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집안에서도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옷장과 책장으로 문을 막아놓고 덜덜 떨었죠. 커튼을 전부 쳐놓고 불도 끄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사채업자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꿈, 아빠가 병실에서 피를 흘리는 꿈.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또 모르는 번호였죠. 사채업자일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어쩐지 받아야만 할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로 변조된 듯한 기분 나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밤 10시 한강 시민공원 제3주차장 혼자 나와. 안 그러면 내 아빠 내일 아침 해 뜨는 거 못 볼 줄 알아.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이건 함정이야. 가면 안 돼. 하지만 아빠를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어요. 사방이 벽으로 막힌 완벽한 절망이었죠. 함정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아빠의 목숨이 걸린 협박 앞에서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어요. 10시 30분까지 연락 안 되면 신고해줘 라는 문자 한 통만을 남겼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딱 한 사람, 제가 가장 믿는 대학 친구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야, 한강공원 3주차장 가는데 내가 위험할지도 몰라. 만약 내가 10시 30분까지 연락이 안 되면 꼭 경찰에 신고해줘. 부탁해. 라는 문자 한 통만을 남겼어요. 그리고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켠 채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약속된 10시 한강 시민공원 3주차장은 죽음처럼 고요했어요.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었죠.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주차장 한가운데 시동이 꺼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차에서 내리자 그 차에서도 2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저를 스토킹하던 그 사채업자와 또 다른 덩치 큰 남자였죠. 얌전히 와줘서 고맙네. 괜히 경찰에 헛소리 했으면 아버님 병실에 누가 찾아갔을지도 모르는데. 사채업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성우 그놈은 어디다 팔아먹고 왜 당신들이 나를 불러요? 그놈? 이제 그놈은 볼일 끝났지? 진짜 돈 주는 아가씨 쪽이잖아. 자, 얌전히 차에 타시지. 아가씨 몸값이 얼마가 될지는 아버지 하기에 달렸으니까. 그들이 제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이거 나요! 놔달라고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텅 빈 주차장에는 제 비명 대신 그들의 험악한 웃음소리만 울려 퍼졌죠. 아,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공포로 눈을 질끈 감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수십 개의 경광등 불빛이 어둠을 찢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어요. 꼼짝마! 손 들어! 바닥에 엎드려! 사방에서 경찰차들이 몰려와 저희를 완벽하게 포위했죠. 사채업자들이 당황해서 저를 놓치는 사이 저는 주저앉아 헐떡였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건 차에서 내리는 수많은 경찰들, 그리고 그들 옆에 서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전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이 왜 경찰이랑 같이? 설마 어머님이 경찰을 불러주신 건가?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린 그때였어요. 포위망 바깥에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급정거를 하더니 성호 씨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재경아! 그는 경찰들 사이를 헤치고 제게 달려오려 했지만 경찰들이 가로막았죠.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건 경찰 옆에 서 있는 그의 어머니였어요. 아! 엄마! 성호 씨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달려들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경찰을 불렀어? 다 망쳤잖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엄마가 다 망쳤다고! 그의 절규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완벽한 증거였어요. 주변 경찰들이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그는 미친 듯이 발버둥쳤어요. 재경이 집에서 돈 받아내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 순간 어머니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성호 씨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어요. 짝! 그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뭘 망쳐? 네 인생을 망친 건 너 자신이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도박에 눈이 멀어서 저 착한 애 집안을 거덜내려고 해. 저 애 아버님 목숨 가지고 협박까지 시켜? 내가 너 같은 괴물을 낳으려고 평생 청소 일을 하며 너를 키운 줄 아냐?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경찰들도 저도 모두가 숨죽이고 그녀의 고백을 들었죠. 이 녀석이 작년부터 도박에 빠졌고 불법 도박장에서 수억을 날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흐느껴 울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아들 다리 부러뜨리겠다. 회사에 알리겠다고요. 나는 아들을 지키려고 제 집을 담보로 잡혀서 돈을 빌렸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친척들한테 손을 벌렸어요. 성호 씨는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재경이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사채업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걱정 마. 곧 결혼할 여자가 미술학원도 하고 집안이 꽤 괜찮다. 결혼할 때 목돈 받아서 해결하면 된다. 라고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디제약은 몰랐을지언정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 사랑이 아니라 돈을 보고 재경이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나는 그 사실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두 사람을 떼어내려고 일부러 모진 말을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혼수 목록을 들이민 거예요.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나중에 내 아버님이 디제약 사장님인 걸 알게 되자 이 녀석의 탐욕이 광기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 역전의 기회라며 사채업자들을 더 끌어들였고 나중에는 재경이 아버님 목숨까지 들먹이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하지만 이 녀석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경이를 스토킹하고 사채업자들을 시켜서 협박하고 그래서 나는 지난 2주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아들놈이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역, 도박장 출입 기록 다 모아서 경찰에 넘겼어요. 진짜! 엄마! 어떻게 친아들을! 성호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친아들이라고?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넌 돈에 눈이 먼 괴물일 뿐이야. 괴물이라고. 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재경이는 그냥 돈줄이었던 거예요. 이 녀석한테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성호 씨를 바라봤죠. 재경이가 디제약 사장 딸이라는 걸 박 부장이 회사에 퍼뜨렸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미친 듯이 재경이한테 매달렸죠. 진짜 금맥을 놓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재경이가 받아주지 않자 이 녀석이 최후의 수단을 썼어요. 사채업자들을 시켜서 재경이 아버님을 협박하고 재경이를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거예요. 어머니는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런 괴물을 낳아서 재경이 인생을 망쳐서. 나는 집을 팔아서 사채업자들한테 조금씩 돈을 주면서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경찰에 제보했어요. 오늘 재경이를 납치하려 한다고요. 제가 보낸 문자를 받은 민지도 경찰에 신고했고 어머니의 제보와 맞물려서 경찰이 완벽하게 포위망을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증거는 다 제출했어요. 내 아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요. 도박, 사기, 납치 교사, 협박, 부디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이 괴물이 다시는 세상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요. 경찰이 성호 씨에게 다가갔어요. 성호 씨 체포하겠습니다. 혼인 빙자 사기, 납치 교사, 특수협박 혐의입니다. 재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호 씨가 저를 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그 소리가 제 귓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저는 사이렌 불빛이 어지럽게 번쩍이는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넋을 잃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악마. 그 악마의 얼굴 뒤에 나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에 뛰어든 한 여자의 처절한 얼굴이 숨어 있었어요. 미움과 분노가 있던 자리에 거대하고 시린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어머니는 제 품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날 밤 한강변에는 두 여자의 울음소리가 오래도록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에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세상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더라고요. 성호 씨는 제 휴대폰에 남겨진 녹취록과 어머니의 결정적인 증언,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자백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혼인 빙자 사기, 납치 교사, 특수 협박, 도박. 수많은 죄명이 그의 이름 앞에 붙었죠.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이용하려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어요.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죠. 그의 번지르르했던 사회적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남은 것은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낙인과 차가운 교도소의 벽뿐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당연히 해고됐고요. 기적처럼 아버지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셨어요. 수술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은 종양이 완전히 제거됐고 재발 가능성도 낮아졌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김 사장님, 이제 정상 생활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기 검진은 꼭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의사 선생님 손을 꼭 잡으셨어요. 퇴원하신 후에는 평생 일궈온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시고 지금은 엄마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즐기고 계세요. 경기도 어느 조용한 마을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하셔서 텃밭을 가꾸고 함께 그림을 배우러 다니시며 두 분이 놓쳐버렸던 젊은 날의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더라고요. 재경아, 아빠 토마토 좀 봐. 이렇게 빨갛게 익었어. 우와, 아빠, 진짜 예쁘다. 너도 주말에 와서 같이 농사 짓자. 엄마랑 나랑 둘이서는 심심해. 건강을 되찾으신 아버지의 밝은 웃음소리. 그 끔찍했던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어요. 저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학원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은 여전히 사랑스러워요. 선생님, 저 그림 다 그렸어요. 우와, 지우야, 정말 잘 그렸네. 선생님보다 더 잘 그리는걸? 에레.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제게는 여전히 최고의 치유예요.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낯선 남자만 봐도 움찔했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렸죠.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꿨어요. 하지만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재경 씨, 오늘 기분 어떠세요? 상담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혼자서도 밤길을 걸을 수 있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작은 발걸음이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어느 날 오후, 저는 마지막 서류 정리를 위해 검찰청에 들렀어요. 성호 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서류들을 정리하러 간 거였죠.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 문을 나서는데 저보다 한 발 앞서 나오고 있던 낯익은 뒷모습과 마주쳤어요. 전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그녀는 몇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모습이었어요. 허리는 구부정했고 한때 고왔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지셨고 걸음걸이도 느려지셨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제 마음속에 그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지독한 운명에 휘말렸던 한 사람의 인생이 느껴질 뿐이었죠.
그녀가 먼저 제게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몸은 괜찮니? 쉰 목소리였어요. 담배를 많이 피우신 건지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갈라져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네, 어머님은요? 어머님이라는 제 한마디에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녀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죠. 내 아들놈 죄는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갈 죄값이야. 부디 다 잊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다오.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꼭 그래야 한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참는 그녀의 손에 그날 밤 주차장에서 봤던 낡은 손수건이 들려 있더라고요. 세탁을 여러 번 해서 더 낡아 보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죠.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려다 그만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제 발치로 떨어진 손수건. 저는 가만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부드러운 천이었어요. 오래되어서 가장자리가 헤어졌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죠. 그리고 그녀에게 조용히 건넸어요. 이 행동이 제 마음의 모든 대답이었어요. 건강하세요. 그녀는 제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저 또한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손수건을 건네봤던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는 우리가 이미 서로를 이해했음을 알 수 있었죠. 고맙다. 그녀는 손수건을 꼭 쥐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구부정한 등이 점점 멀어지고 저는 그녀를 뒤로하고 천천히 걸었어요. 눈부신 봄날의 햇살이 제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고 벚꽃이 흩날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지옥 같았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제게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어둠과 또 얼마나 처절한 사랑이 공존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상처는 아물고 있고 악몽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 괜찮을 거예요.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제 삶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1년 후, 저는 학원을 확장했어요. 이제는 보조 선생님도 3명으로 늘었고 학생 수도 2배가 됐죠. 선생님, 제 그림 전시회에 전시됐대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한 걸 축하해. 아이들과 함께 웃고 그림을 그리고 꿈을 키워주는 일상.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성우였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어요. 재경아, 이 편지를 읽어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쓴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하지 않을게. 어차피 용서받을 자격도 없으니까.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너를 만난 건 행운이었어. 다만 내가 그 행운을 쓰레기처럼 버렸을 뿐이지. 행복하게 살아.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사랑받으면서.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성우.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눈물도 분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저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대학 동창회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재경아, 너 요즘 정말 예뻐졌다. 뭔가 달라졌어. 그치? 나도 그렇게 느껴. 힘든 시간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 그날 저는 한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대학교 미술 강사로 일하는 준혁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이에요. 미술학원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미술 전공이라서 반가워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은 맑았어요. 우리는 미술 이야기로 밤새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제게 복잡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다음에 제 전시회 오실 수 있으세요?
초대하고 싶어요. 좋아요. 꼭 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 이제 진짜 괜찮구나. 다시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죠.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지옥 같았던 그 시간들이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악녀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영웅이었고, 영웅인 줄 알았던 남자가 사실은 악마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을 지나 저는 이제 진짜 행복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사랑을 찾을 거예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